오늘은 명의신탁의 두 번째 사례인데 이것은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본 명의신탁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 금지 문제입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끼리 서로 짜고서 합의 차명을 해가지고 내 돈이지만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에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은행은 실제 출연자, 즉 자금 제공자와 그리고 예입행위자, 예금 명의자가 같은 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실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자에서는 이런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로 예금 거래를 하는 게 금융거래를 하는 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자가 예금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돈을 A라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A가 네 이름으로 거래를 해라.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출금하고 입금하고 그런 걸 다 해다오 라고 하는 경우 있겠죠. 이 경우에 나는 왜 A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나의 채권자가 내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피하려고 A 명의를 이용하는 거죠. 친구나 친척의 명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은 은행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A 명의로 된 예금의 소유자가 나냐 아니면 A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실명법 하에서는 A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그 돈을 가지고 어디 튀어버리면은 실제 돈 소유자인 나는, 실제 자금 제공자인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A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은행과 출연자 사이에서, 은행과 자금 제공자 사이에서 예금 명의자의 돈이 아니다 라는 합의가 있고 엄격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 제공자의 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실명제에서 거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은행이 이런 거래를 했다면 그 은행원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은행 관계자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은 이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금 제공자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받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신용상태가 괜찮은 친구 A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친구 A가 대출을 해서 내가 그 돈을 쓰는 거죠. 이걸 차명대출이라고 합니다. 차명대출의 경우는 대출 명의자는 내가 진정으로 주채무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내 명의로 돈을 빌렸지만 이 돈은 내 친구가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주체는 내 친구다 라는 의사로 은행과 거래를 하지만 은행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위 아닌 의사 표시라고, untrue intention이라고 하는 거죠. 진위 아닌 의사 표시로서 은행과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 사람이 진짜 주채무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채무자다, 실질적인 채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이 비진위를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은행이 비진위를 알게 되면은 그 거래는 무효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리면 내 친구가 돈을 썼어요. 근데 내 친구가 이자를 못 갚고 계속 연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나에게 그 대출금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실제 채무자가 아니고 내 친구가 실제 채무자다. 내 명의만 나로 돼 있을 뿐이다. 나한테 청구하지 말고 실제 채무자인 내 친구한테 청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면 은행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않느냐. 나의 진정한 의사는 내가 채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명의를 빌려준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이 그걸 알고 있다
은행이 비진임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효입니다. 그 거래 자체는. 그래서 은행은 대출 명의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은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 채무자에게 기속시키려는 의사일 뿐이고 법률상의 효과까지 내 친구 타인에게 기속시키려는 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 명의자의 내심을 알 수 없다. 네가 진짜 주채무자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도 극히 예외적으로 은행의 양해 하에 대출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면은 은행하고 짜고 산 거니까 통정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로 짜고서 untrue intention을 계약에 써먹어버린 거죠.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대출 명의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거죠, 은행이. 그러나 은행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한편 명의 차용자, 실제 대출금 차용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대출 명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또 연대보증인이 있어가지고 그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 대출 명의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면 대출 명의자는 구상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는 경우죠. 대출 명의자와 실제 대출자 그리고 연대보증인 보통 이렇게 세 명이 있게 됩니다. A, B, C라고 할 경우에 실제 대출자는 A는 은행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은행은 대출 명의자와 거래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과 거래를 하죠. 실제 대출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연대보증인이 실제 대출자가 안 갚으니까 그 대출 명의자도 나 모르겠다. 내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연대보증인이 은행에 돈을 갚고 보증인이니까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대출자한테 네가 돈 내라.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왜냐면 뭐 돈 못 갚은 상태니까 어차피 부도난 상태니까. 그래서 대출 명의자한테 네가 그럼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대출 명의자가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대출 명의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대출 명의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구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상의 주채무자, 대출 명의자죠. 가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해서 보증의 의사까지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경우는 실제 대출자가 돈을 못 갚아서 대출 명의자, 이 경우는 은행이 이제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실질적 주채무자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형식상의 주채무자한테 청구하니까 형식상의 주채무자인 대출 명의자가 뭐라고 했어요? 은행 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채무자가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은행은 실질적 주채무자한테도 돈을 못 받고 형식상의 주채무자한테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형식상의 주채무자 대출 명의자에게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그럼 갚아라. 니는 어차피 명의자니까. 그리고 네가 실질적 주채무자, 실제 대출자가 못 갚는 경우에 네가 보증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보증의 의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을 때 보증의 의사까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원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은 갑은 을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예금 출금을 하려고 하니까 을이 사례를 요구해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 갑은 직접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갑은 대출 한도와 규제 등 상황으로 을의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을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갑에 대해서 대출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자, 이 관계된 부분의 이론은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의 경우에 갑은 예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예금 명의자가 실제 예금의 소유자니까. 이의 경우에는 은행과 명의 차용자인 갑과의 주채무합 변제 합의가 인정된다면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이 실제 대출금 사용자, 실제 대출자인 으로부터 변제 합의를 받은 경우죠. 사전에 양해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은행은 갑의 상황을 모르니까, 갑의 존재를 모르니까 책임질 수 없는데, 예금의 경우에 명의 차용 행위도 많지만 대출의 경우에 명의 차용 행위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의 경우에 명의 차용 행위를 한 경우는 은행이 예금 명의자를 예금 소유자로 보고 처리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출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니까 명의 차용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주채무자로부터의 변제 각서 혹은 보증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 명의 차용 행위로부터 일어나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